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즉 IRA의 발효에 이어서 유럽연합까지 핵심 원자재법 CRMA의 법안을 공개했습니다. 대표적인 미래 첨단 산업으로 꼽히는 배터리 공급망에서도 자국 우선주의의 깃발이 거세지면서 한국의 대응 능력에도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국경제신문과 동아시아재단의 공동 프로젝트인 경제안보와 기술,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두 분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요,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과 핵심 광물 확보, 그리고 한국의 모빌리티 전략입니다. 먼저 나와주신 분들 소개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김영규 한양대 국제학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음으로는 김태년 미래모빌리티 연구소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김 교수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IRA의 도입에는 이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고 이제 이런 게 배경이 됐는데, 문제는 중국이 핵심 광물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미국이 탈중국 핵심 광물 공급망을 구축하는 게 뭔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문제라고 보실까요? 예. 먼저 이게 전기차나 배터리는 중국이 훨씬 앞서서 이거를 공급망을 구축을 해놨고, 제가 보기에 한 20년에서 30년 걸쳐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 구축이 돼 있고, 20-30년에 걸쳐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국하고 EU가 뒤늦게 깨닫고 지금 따라잡기를 하고 있는 건데, 중국이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빨리 전기차와 배터리 공급망을 구축했느냐? 첫 번째는 정부의 엄청난 지원. 두 번째는 수직 계열화된 전기차나 배터리 산업, 생산에서부터 핵심 광물 채굴까지 한 회사가 전부 다 한다든가, 굉장히 효율적이죠, 비용 면에서. 그래서 수직 계열화된 어떤 산업 구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코스트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앞서서 선점했기 때문에 코스트가 최적화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배터리 셀 공장 하나 짓는데 중국 내에서 운영해서 져서 운영하는 거하고 이미 미국하고 EU에서 짓는 거는 비용이 1.5배에서 2배 차이가 나요.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 EU가 어려운데, 첫 번째는 코스트를 어떻게 빨리 최적화하느냐. 안 되기 때문에 IRA라는 1조 달러의 돈을 풀어가지고 비용을 보전해서 지금 미국으로 구축하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CRMA EU 지금 말씀하셨는데, CRMA의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전기차하고 배터리는 그 원료인 핵심 광물이 핵심이기 때문에 핵심 광물을 그럼 어떻게 확보하느냐. CRMA의 핵심은 2차 가공물을 통해서 확보하겠다. 예를 들면 2025년부터는 30% 정도를 폐배터리에서 뽑아서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점점 더 높아질 거고, 미국은 뭐라 그럴까, 유럽하고는 좀 다른데, 미국은 2차 물질이나 순환 경제를 강조하는 건 아니고, 미국은 동맹과의 협력, 그러니까 동맹이라면 가까이 캐나다, 또 호주 이렇게 되는데, 미국 내에서 이걸 가공을 못하면 캐나다, 호주에서 하겠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맹은 그러니까 미국이 안보적으로 밀접한 동맹국인 한국이나 일본이 아니라 광물을 좀 많이 확보하고 있는 캐나다나 그렇죠. 호주가. 우선 광물을 채굴하고 가공을 하는 장소는 캐나다가 되겠죠. 호주나. 물론 이제 한국은 셀 공장 기술 이런 걸로 이제 도움이 되겠고, 전주기적으로 다른 나라를 끌어들여서 적합한 국가를 다 꿰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20-30년 동안 배터리 산업, 자동차 산업을 장악하고 있었던 거는 단순히 이제 오랫동안 해서가 아니라 그런 수직 계열화된 중국의 그런 산업 구조와, 그렇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코스트도 요인이 있고. 복합적으로 됩니다. 그러면 가능한 건가요? 미국과 EU가 탈중국 공급망을 구축한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하고 EU를 보시면 서로 조금 다른 전략으로 가고 있는 건데, 과연 그러면 2030년 또는 2050년에 이게 어느 정도 따라잡을 거냐. 저는 쉽게 말하면 이거를 야구로 좀 표현하고 싶어요. 야구로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미국, EU가 탈중국 핵심 광물 공급망을 구축하려고 하는 거죠. 이 게임이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냐. 제가 보기에 한 1회 말. 현재 스코어 중국이 8, 미국이 1이나 2, 8대 1이나 2로 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1회 말에서. 1회 말에서. 자, 그럼 이게 이제 2035년이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한 5회예요. 9회 뒤집어야 되죠? 9회는 2050년이에요. 그러면 9회 뒤집으려면 2035년에 8대 5나 8대 6으로는 따라잡아야 돼.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몇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아무튼 전주기적으로 봐야 되니까, 첫 번째는 채굴을 해야 돼요. 가공도 해야 돼요. 셀 공장도 져야 돼요. 그 다음에 폐배터리도 해야 돼요. 다 해야지 8대5, 8대6로 가는데, 현재는 아무튼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보기에는 8대5는 아니지만 8대4, 8대3은 충분히 간다. 5회까지 8대3으로 간다는 거는 미국과 EU도 점수를 2, 3점을 올리는 거지만 중국의 점수도 그대로 있어야 된다는 가정하인데. 맞아요. 그러니까 안보적으로 꽁꽁 묶는 거죠. 소장님께도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방금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배터리 산업 같은 경우는 이게 전반적인 생태계 구축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워낙 사실 새로운 사업 분야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 잘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점 때문에 이 배터리가 이런 전반적인 생태계 구축이 중요한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제 자동차 산업이 이제는 모빌리티 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빌리티라고 하면 이제 자동차보다는 광의의 개념인데 미래 모빌리티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동력원이 이제 내연기관에서 배터리하고 모터로 바뀌게 됩니다. 급속히 이제 진행되고 있고 교수님 아까 중국 전기차 산업으로 전환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중국이 2016년에 제조 2025 그걸 발표하면서 전기차로 급선회를 했어요. 자기들이 내연기관 차를 가지고 수십 년을 서방 자동차 업체들을 따라잡으려고 했지만 불가능했거든요. 근데 그걸 한꺼번에 이제 역전시킬 수 있는 게 전기차라는 게 나오면서 지금 뭐 글로벌 시장에 중국 신생 업체들이 엄청나게 이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2030년 정도면은 글로벌 시장에 뭐 거의 지금은 중국에서 이제 자기들이 한 60% 점유하고 있는데 글로벌 시장도 한 50%까지 먹지 않을까. 기존 내연기관차 위주의 자동차 업체들이 상당히 긴장해가 있죠. 그래서 내연기관을 포기하기 싫어가지고 최근에 보면은 독일 업체도 그렇고 뭐 우리 현대기아도 마찬가지인데 내연기관차를 계속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미래 모빌리티가 되면서 배터리와 모터로 바뀌는 거는 뭐 확정된 트렌드고 배터리라는 게 말하자면 에너지 저장 장치거든요. 전기차의 파워는 모터에서 나옵니다. 모터 뭐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거기에 이제 굉장히 그 히토류가 들어가는 연구자석이 들어가면서 그게 파워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인데 그게 케미컬 반응을 통해서 전기를 충방전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요. 최근에 배터리가 이제 주류가 리튬 이온 배터리라고 기존에 코발트가 워낙 많이 들어갔는데 그게 가격이 폭등하면서 최근에는 NCM 계열이라고 삼원계 배터리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주로 NCM이 그대로인데요. 니켈, 코발트, 뭐 리튬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망간 또 알루미늄 뭐 이런 게 들어가는데 이게 전부 히토류 희소금속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희소금속을 채굴 해가지고 또 가공해서 그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환경적으로 굉장히 문제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게 배터리 쉘로 만들더라도 다시 쉘을 팩으로 만들고 플랫폼에 장착해야 되고 그 쉘을 만드는 것도 구조물이 간단한 게 아니고 양극이 있고 음극이 있고 또 분리막 하는 게 있고요. 전해질이 있어야 되고 이런 굉장히 복잡한 구조입니다. 근데 그게 전부 희소금속이 들어가는데 보통 한 70kWh 되는 전기차 우리 국내 뭐 아이오닉 5나 EV6 뭐 이런 게 보통 한 그런 물질들만 해서 한 200km 나가요. 배터리 전체적으로는 한 500km 나갑니다. 그래서 배터리 전기차가 보통 무게가 한 2톤 정도 나가거든요. 승용차 소나타니 뭐 이런 거는 1600km 뭐 이 정도 나가는데 배터리가 한 500km 정도 나가기 때문에 한 2톤 넘죠. 희소금속 이게 환경오염이 굉장히 심하고요. 교수님 쓰신 책에도 그거 나옵니다만 레어 메탈 워즈라는 책에 보면은 배터리 만드는 게 일종의 그린 워싱이다. 왜냐하면 희소금속을 만드는 과정이 워낙 환경오염이 심하고 비환경적이기 때문에 또 노동력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특히 코발트는 뭐 잘 아시지만 콩고 공화국의 그 어린애들 노동 착취 문제도 뭐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님비 현상이라고 많이 하는데 님비보다 더 심한 게 바나나라는 게 있어요. 바나나, B-A-N-A-N-A. Build absolutely not anywhere near anything 이렇게가 바나나인데요. 뭐 어디에도 어느 근처에도 아무것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환경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배터리 완성품까지 오기까지 밸류체인이 굉장히 복잡하고 또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발생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밸류체인을 국내에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요. 또 중국이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뭐 경제안보라든지 첨단 제품 관련 패권을 장악하는 차원에서 전기차로 또 전환을 했고 히토류나 뭐 희소금속 이런 쪽으로 자기들이 그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거죠. 이제 미국이 공급망을 분석을 해보니까 중국 장악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자기들이 기술 안보, 뭐 경제 안보 또 국가 안보 이런 차원에서 독립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IRA를 이제 도입을 한 거고 유럽도 CRMA 해서 핵심 원재료 그 법안을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만은 그 차이가 미국은 중국을 완전히 배제를 해요. 배제를 하는데 CRMA는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겠다. 최대 65%까지 허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제품 쪽은 채굴은 10%.
가공은 40%죠. 40%, 재활용은 뭐 15% 이렇게 해서 퍼센테이지 정해놨어요. 그 차이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을 배제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차이인데 그게 미국과 유럽의 정책 기반자들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 지금 현재도 미국 내에는 사실 그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진출을 못해가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고션이라고 포드가 이제 손잡고 이렇게 했는 게 있지만 사실 그거는 고션이라는 기업이 배터리 공장을 설치한 게 아니고 포드가 설치하고 기술만 빌려준 거죠. 로열티만 받는. 네. 그리고 이제 독일이나 뭐 이쪽 유럽 쪽은 사실 중국 업체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CATL 대표적으로 들어가 있고 또 이제 BYD도 들어가 있고 또 엠비전이라고 그게 원래는 일본 업체인데 이제 중국이 인수를 했거든요. 엠비전도 들어가 있고 고션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해서 유럽은 사실은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는 게 아니고 중국이 투자를 해서 들어라. 그렇지만은 우리 기준에 맞춰라. 기준에 맞춰서 이제 들어라 이런 이야기고 다만 이제 원료라든지 이런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독립해 나가겠다 그런 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말씀을 들어보면 그 배터리, 그 모빌리티가 밸류체인이 굉장히 복잡한데 환경오염을 많이 수반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환경 규제가 미국이나 유럽보다는 훨씬 덜한 중국에서 산업이 발전하는데도 약간 도움이 됐던 거는 아닌가요? 당연한 이야기죠. 중국이 환경 규제가 뭐 그렇게 엄격하지 않기 때문에 채굴해서 가공 쪽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거고 사실 채굴은 중국 내에서는 별로 안 이루어집니다. 아, 그런가요? 뭐 코발트도 콩고에서 다 갖고 오고요. 그 리튬도 뭐 호주나 그다음에 이쪽 남미 쪽이나 또 캐나다 이런 데서 좀 가져와요. 그 부분에서 사실은 이제 여기 질문하고도 이제 연결이 되는데 이게 지금 반도체하고 배터리 산업을 우리가 비교해서 보잖아요. 미국, 중국하고 한국의 위치. 과연 반도체 배터리를 미국이 이렇게 정책을 가져갈 때 한국이 어떤 영향을 받고 한국이 과연 중간에서 뭐 줄타기를 하면서 이득을 더 보는 건지 그런 문제가 이제 어려운 문제잖아요. 근데 반도체는 우리가 신문에서 많이 봐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미국이 정말 반도체는 국가 안보로 보는 게 정말 명확해요. 명확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한국이 꼼짝달싹 못할 정도로 중국의 수출 비중이 높잖아요. 거의 못하게 지금 막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혹자에서는 이게 이제 배터리 산업은 반도체하고 좀 다르다. 배터리는 아직은 국가안보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그렇죠. 미국 내도 약간 논쟁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배터리를 중국을 우리가 값도 싸고 그러는데 갖다 써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이거 국가안보 문제도 아닌데 이렇게 보는 견해가 약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배터리도 반도체만큼 안보적으로 정말 중요하고 그 실제 미국의 정책을 보면 아마 앞으로 점점 한국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 한국이 배터리에 관해서 어려움을 처할 거냐. 미국 때문에. 반도체하고 비슷하게 갈 거로 봐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리튬이나 니켈 같은 거는 중국이 자체적으로 생산을 많이 안 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가져와요. 가져오는데 칠레하고 호주, 중국을 합치면 90% 정도가 생산이 돼요. 리튬은. 니켈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갑자기 인도네시아가 많이 생산해가지고 인도네시아가 1위예요. 근데 인도네시아의 니켈 공장이나 뭐 이런 광산은 전부 중국 자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자가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거기서 생산해서 중국으로 다 가져가요. 특히 이제 리튬 같은 건 어떻게 돼 있냐면 한 60% 정도가 호주에서 생산하거나 어디서 생산하거나 다 중국으로 가요. 그래서 두 가지가 만들어지는데 중국은 주로 수산화 리튬을 만들어요. 가공을 해가지고. 수산화 리튬은 특히 한국 같은 배터리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요. 그게 이제 하이니켈 배터리라고 NCM. 그게 3원계 아니에요. 3원계에 들어가는 게 수산화 리튬이에요. 탄산 리튬은 주로 이제 칠레에서 만들어서 가공을 해요. 탄산 리튬은 주로 LFP에 많이 들어가요. 좀 다르죠. 그러니까 화합물인데 똑같은 리튬을 가공해서 주로 탄산 리튬은 그 염호에서 만들어져요. 사실은 가공을 하면. 그러니까 칠레가 많이 하고 수산화 리튬은 호주 같은데 그 광석에서 한 거 그거를 이제 가공하면 수산화 리튬으로 되는데 한국 3원계는 수산화 리튬이 필요해요. 그래서 중국에서 거의 대부분 바로 사와요. 탄산 리튬을 가져다가 별도의 플랜트에서 수산화 리튬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투자가 더 필요하고 한국은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중국에서 수산화 리튬을 거의 대부분 사와요. 미국이 지금 하는 게 뭐냐? 한국이 중국한테 수산화 리튬을 사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미국의 반도체 정책이 한국에 더 타격일까요? 배터리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더 타격일까요? 제가 보기엔
배터리가 더 직접적인 타격이에요. 아예 그거를 핵심 광물 자체를 사지 못하게끔 하는 거니까. 그게 IRA예요. 네. 사람들이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배터리가 좀 더 느슨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직접적인 직격탄이 중국에서 수산화 팀을 못 싸운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미국은 그 배터리가 반도체만큼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거라는 거에 대한 국가 전체의 컨센서스도 마련되지 않았으면서 정작 그 피해는 동맹국한테 가게 만들어 놓은 거네요. 뭐 사실 그렇고 근데 이제 바이든의 정책이나 이런 걸 보시면 배터리가 중요하다는 게 다 드러나요. 왜냐하면 이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그 8대3, 8대4 2035년으로 갈 때 그거에 근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이든이 들어와서 2021년부터 이제 전기차 생산이 빠르게 늘어나니까 세계적으로 전기차 배터리를 따라잡기를 시작한 건데 첫 번째 정책이 뭐냐면 2021년 8월 달에 2035년까지 신규 차량 판매 50% 전기차 목표가 나온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소위 전기차 2호 행정명령이에요. 2021년 8월 5일 날.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신규 차량 판매의 50%면 도대체 이게 몇 대냐 그러면 미국에 2035년에 약 900만 대에서 1000만 대 정도 돼요. 그죠? 신규 차량의 50%를 하겠다는 거예요. 판매되는 거예요. 1,700, 1,800만 되고. 그러니까 도시에 이게 도로에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신규 차량 900만 대에서 800만 대를 하게 돼 있어요. 바이든의 정책에 따르면. 그럼 이게 얼마나 앰비셔스한 거냐면은 현재 미국이 생산하는 거는 전기차가 약 50만 대, 60만 대예요. 와, 어마어마한 거네요. 엄청난 차이예요. 그리고 이게 2026년이 돼도 신규 차량 판매의 목표가 17%로 나와 있어요. 그럼 4년 안에 17%에서 50%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앰비셔스한 목표를 해놓은 거예요. 만약에 900만 대, 1000만 대를 하면 저는 그 목표를 뭘로 보냐면은 5회 말에 8대7, 8대8로 보는 거예요. 그걸 가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어떠냐? 현실을 보면 한 200만 대에서 300만 대 정도로 추산이 돼요. 엄청나게 이거를 막 해야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실제 900만 대, 1000만 대로. 그러니까 바이든은 그거를 하려고 356 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한 500조죠. 그걸 푸른 거예요, 돈을. 전기차에, 전기차 배터리에. 그걸 풀어서 해보겠다. 과연 그럼 그걸 900만 대 갈 수 있냐? 좀 보자 이거죠. 그걸 하려면 그냥 기술적 경제적인 걸로만 안 되고 안보적인 거. 동맹, 뭐 한국 다 끌어들이고 미국으로 다 가서 캐나다 뭐 이런 데서 다 해서 한국 공장, 양극재 공장 이런 것들이 북미로 가야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반도체에서 한국이 중요하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배터리도 한국이 핵심이에요. 그러면 반도체 분야만큼 배터리 분야에서도 한국이 미중사에서 레버리지를 핵심이에요. 갖고 있나요? 핵심이에요. 핵심인데 중간에서 파워는 쓰지 못하고 있어요. 그 파워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거를 전략을 짜야 돼요. 근데 바이든은 이미 전략을 다 짜놨잖아요. 5회 말 갈 때 어떻게 한다? 한국이 없어요, 그게. 미중이 5회 말에 이렇게 2035년에 가는데 어떻게 가야 되냐, 한국은. 제가 보기엔 한국의 약점은 핵심 광물이 없는 거거든요. 정부채를 못 한다는 거거든요. 양극재부터 해요, 한국은. 한국이 어려운 사정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중국을 끊었잖아, 미국이. 이 끊은 거를 미국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럼 미국, 중국을 양쪽 다 해서 할 수 있다는 건 환상이에요. 안 돼요, 그거는. 현실적으로. 양쪽은 안 돼요. 그 한쪽이 해야 되는데 이걸 끊어야 미국으로 와서 공장을 질 수 있고 전기차를 팔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미국은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니켈이 굉장히 중요한 광물이거든요. 점점 더 많이 써요. 삼원계가 기술적으로 니켈 비중을 점점 늘리는 방향으로 가서 NMC 811 또는 뭐 NMC 9반반이라고 그래갖고 더 많이 써요. 90%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데 니켈이 정말 중요해진다. 그러면 이제 인도네시아거든요, 니켈은. 그러면은 인도네시아는 뭐 미국의 FTA도 아니고 뒷마당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한국이 2021년 말에 인도네시아에 대규모로 그 그랜 패키지 투자한 게 있어요. 거기서 채굴에서부터 전기차까지 한꺼번에 구축하는 거예요, 한국이. 굉장히 좋은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틈을 노려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굉장히 좋은 전략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은 제가 보기에는 결국 미중 싸움은 미국은 여기서 빨리 배터리 전기차를 많이 만들어 봐가지고 비용을 최적화하는 게 목적이에요. 여기가 최종 시장이 아니에요. 최종 시장은 어디냐? 왜 미국이 자꾸 인도 퍼시픽 공급망 얘기를 할까요? 최종 시장은 인도나 동남아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 한국이 한 거 중에 제일 잘한 거는
인도네시아의 현대차, LG엔솔이 가서 니켈 채굴서부터 완전히 다 구축하는 투자를 해놓은 거. 또 하나는 호주에 가서 히토류를 채굴에서부터 가공까지 한국을 거쳐서 구축하는 거. 이런 게 좋은 전략. 물론 미국, 캐나다에서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엄청난 밸류가 거기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하고, 대신 북미 밖에서도 탈중국이니까 인도네시아, 동남아, 인도까지 끼는 이런 공급망을 부지런히 구축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구해말로 갈 때 한국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에요. 교수님께서 탈중국 이제 미국이 의도를 갖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탈중국이 불가능한 게 미국 그 빅3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재료 채굴부터 가공 이게 북미에서 일어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환경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칠레나 이런 쪽에서 리튬 들어오는 거는 염수에서 뽑기 때문에 좀 에너지가 덜 들어가는데 이쪽 광석은 가열을 해가지고 부유 성강 뭐 하고 이렇게 프로세스를 거치려고 하면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요. 중국은 광석 생산이라고 해서 생산은 채굴을 말씀하시는데 채굴을 해서 중국에 갖고 와서 가공할 때 화석연료를 씁니다. 코스트 때문에 재생에너지 써가지고 리튬 뽑아내면은 뭐 가격이 엄청 비싸니까 화석연료를 쓰다 보니까 환경오염이 엄청나게 심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탈중국이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미국도 인식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용에 보시면은 이제 원재료 배터리에 들어가는 원재료에 대해서 FTA 협정국들은 공급을 하면 인정이 되도록 돼 있거든요. 우리 한국은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한미 FTA가 체결돼 있으니까 거기에 가공률을 50%를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국산을 갖고 와서 50%가 코스트에 믹스가 돼 있어도 그게 한국산으로 인정이 돼서 IRA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미국 내에서도 지금 굉장히 아우성인데요. 얼마 전에 이제 포드하고 미국 국내 업체들이 미국 정부에다 건의서를 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보통 이제 광산을 오픈해가지고 채굴해서 이렇게 캐내는 데까지 미국 내에서 한 10년 걸린대요. 보통 이제 10년, 15년 뭐 이렇게 걸린다고 하는데 그걸 2년 만에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안 그러면은 뭐 하세월인 거예요. 지금 IRA 법은 이제 당장 실행이 되는데 이게 언제 미국 내 북미 내에 채굴해가지고 가공해서 원료로 쓸 거냐. 그 10년, 15년 걸리면은 뭐 벌써 2030년 지나버리지 않습니까? 사실은 자동차 업체들이 더 애가 타는 거죠. 이게 원료를 빨리 채굴해서 빨리 가공해서 저 IRA 법에 따라 가지고 자기들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뭐 나온 게 이제 50%는 허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사실은 IRA도 중국을 배제한다고 하지만은 그 원료로 들어가게 되면은 중국을 완전히 배제를 못하는 50%를 허용하는 그런 허점이 있긴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그 뭐 사실 지난번에 IRA가 발효된 지 얼마 안 돼갖고 포드하고 CATL이 그 바로 그렇게 합작사 발표한 것 자체도 그 IRA에 약간 좀 뭐 타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그 우회 경로를 찾은 느낌이었는데. 그거는 원재료보다가 LFP라는 배터리를 중국의 CATL이 특허를 가장 많이 갖고 있거든요. 우리 저 배터리 3사는 뭐 리튬 이온 쪽으로 하기 때문에 LFP는 가격도 싸고 에너지 덴시티도 상당히 낮습니다. 한 30% 낮아요. 보통 이제 리튬 이온이 4.2V인데 LFP가 3.6V입니다. 그러면 그 자체도 벌써 이제 한 20% 낮다는 얘기거든요. 그 LFP를 쓰는 이유는 저가형 전기차. 리튬 이온은 사실 프리미엄 차에만 쓸 수 있는 배터리입니다. 그게 원재료도 워낙 비싸고 뭐 덴시티는 높지만 가격이 높기 때문에 그게 지금 1kWh에 작년에 151불이라 그러는데 지금 올해는 리튬 뭐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지고 배터리 가격이 더 올라갈 거라고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포드도 마찬가지고 프리미엄급 차에는 리튬 이온을 쓰는데 저가의 장거리가 아닌 단거리 운행을 위한 이런 차는 LFP를 쓰는 게 가격 인하에 상당히 유리하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테슬라 같은 모델 3 이거 가격을 뭐 20%도 다운시키고 뭐 했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한 게 이제 LFP 배터리를 쓰면은 그만큼 가격 인하 여유가 있는 거죠. 그 포드 차는 트럭이에요. 전기 트럭.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이 LFP를 있고. 펴야겠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려는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IRA가 나오기 전에 포드하고 CATL하고 다 하던 얘기예요. 그게. 그렇죠. 원래 하려고도 하던 건데 중지가 됐다 그러나 뭐 그렇게 됐다가 이제 한 건데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건 이제 이런 게 한국이 미국을 볼 때도 야 이거 뭐 우리한테만 이거 까다롭게 하고 이거 뭐 EU도 조금 바꿔주고 뭐 중국도 바꿔주고 그런 게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다른 미국 업체들도 조금 중국하고 하려고 그러지 않을까 이제 그런 게 있고 또 이제 중국의 배터리 업체도 뭐 CATL이 했는데 뭐 또 이렇게 중국 배터리 업체도 하려고 그러는 그런 움직임이 또 있지 않을까. 미국 기업들 사이에서의 쿠데타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바이든 얘기는 뭐냐면 야 이게 돈 버는 것도 좋지만 이게 너네들
돈이 다가 아니지. 국가 안보가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막아놓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게 경제 안보거든요. 기업의 경제 효율, 코스트 이런 걸로 보지 말고 국가 안보로 보자. 그게 이제 바이든의 주장인데 그게 이제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이게 희석이 되는 건데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고 한국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 게 사실 어려운데 약간 이게 이제 덴트가 조금씩 나면서 그렇게 될 우려가 조금 있는 건 사실이고.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와중에 결국에는 이렇게 가면서 배터리 광물을 좀 더 ESG에 부합하는 이런 쪽으로 가는 거를 결국에는 찾는 이런 걸로 점점 갈 거예요. 예를 들면 미국도 그러면 미국이 그러면은 뭐 대안이 없냐. 사실 GM도 친환경 리튬을 개발하는 걸 이미 하고 있어요. 네바다에서 지열 기반 CO2가 전혀 안 나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테슬라가 하는 게 엄청난 양이래요. 그것도 또. 그래서 그런 거 또는 뭐 LG가 뭐 볼칸 에너지 독일에 있는데 한 것도 똑같은 거거든요. 같은 리튬인데 과거에 중국이 하던 이런 스타일 말고 물도 많이 안 쓰고 또 CO2도 배출 안 되고 인권 문제도 안 나오고 이런 쪽으로 아마 갈 거예요. 점점. 사실 그렇게 ESG의 장벽을 높여놔야 이제 중국의 뭔가 비교 우위를 떨어뜨릴 수도 있는 물론 뭐 거겠네요. 이유가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점점 그런 쪽으로 가고 시간은 좀 걸릴 것 같긴 한데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에 들어가는 이 원료들을 우리가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온 광물인지 다 우리가 보자는 거 아니에요? QR코드로 해가지고 어느 광산에서 채굴됐고 이게 도대체 CO2 성분이 얼마나 되고 심지어 이게 뭐 회사에 부패가 없는 데서 만든 건지 이런 거를 다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놔야 이게 이제 미국 EU가 이런 거를 이제 구축을 해서 좀 더 친환경 ESG 기준에 맞는 산업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게 아마 점점 대세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리튬도 좀 더 프리미엄 리튬, 값싼 리튬 이렇게 이제 구별이 되면서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그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 ESG의 장벽을 높인 게 사실 IRA보다는 CRMA인데 이 CRMA에 따라서 그러면 한국이 뭐 유리한 분야 같은 건 없을까요? 아, 조금 이제 그런 측면은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CATL에 자꾸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밀린다 뭐 이런 뉴스들이 자꾸 나오는데 그래도 사실은 글로벌하게 보면은 LG가 1위거든요. 중국 시장을 빼면 중국 밖에서는 특히 이제 유럽 시장은 굉장히 점유율이 높죠, 한국이. 근데 이제 유럽이 지금 CRMA를 발표했는데 CRMA의 내용은 보시면 미국하고 다르게 말하자면 서큘러 이코노미 또 이제 그 배터리의 웨이스트를 관리하는 거. 이런 거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뭐 많은 요인이 있지만 특히 이제 우리가 주목하는 거는 뭐 2026년 경에는 폐배터리에서 추출한 배터리 광물을 뭐 15%는 의무적으로 써야 된다든지 이런 게 들어있는데 그럼 그게 이제 점점 많아질 거 아니에요? 현재는 이제 기업들한테 조금 부담이 돼서 걱정은 좀 있는 걸로 아는데 사실은 3원계를 하는 한국한테는 조금 유리할 수 있어요. LFP를 하는 뭐 이런 중국 배터리사들보다는 그런 폐배터리 2차 물질 함량이 늘어난다면 왜냐하면 이게 3원계 배터리에 들어있는 광물들은 기본적으로 비싸거든요. 리튬 같은 경우에 30kg, 하나에 30kg, 큰 배터리는 60kg까지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뽑아낸다 그러면은 그 상당한 가치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 니켈까지 뭐 합쳐진다 그러면은 폐배터리의 어떤 경제성, 기업으로서 할 만한 사업 가치가 있는 게 충분히 되는데 LFP는 뜯어봐야 이게 뭐 리튬 빼고는 별로 없거든요, 이게. 그러면 유럽 내에서 LG의 점유율은 오히려 더 높아질 수 있는 기회가 저는 그렇게 봐요. 기회라고 봐요. 오히려. 점점 이 폐배터리를 강조하면. 근데 문제는 이제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 국제에너지기구에서 발표한 게 있는데요. 니켈이니 뭐 알루미늄이니 이런 거는 리커버리가 레이트가 상당히 높은데 히토류나 리튬은 굉장히 낮죠. 1% 수준밖에 안 돼요. 그게 문제인데 뭐 기술이 새로 개발되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게 비유했는 거 보니까 예를 들어 빵에 들어간 설탕을 분리해내는 것 같아 하거든요. 히토류나 이거는 한 1, 2kg밖에 안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분리해낸다는 게 굉장히 힘들고 코스트가 과연 어느 정도 들어갈 거냐. 지금 유럽에서는 재활용 쪽은 사실 유럽이 가장 앞서 있습니다. 자동차도 재활용률 규정이 95%로 돼 있거든요.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야 되고 표준을 따라야 되고 뭐 이런데 앞으로 배터리도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LFP가 되면은 이게 이제 차량 수리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지고 재활용도 뭐 값어치가 없지만은 이 3원계 배터리에 대해서는 재활용률을 얼마나 높이느냐, 얼마나 친환경적으로 하느냐 이런 게 상당히 그 중요하기 때문에 유럽이 가장 앞서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사실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들어봤는데 뭐 이 배터리 그다음에 뭐 모빌리티 우리가 항상 반도체 중심적으로 맨날 지금 기사들도 그렇고 특히 이제 사실 언론의 문제도 있는데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위기라는 것만 조명을 하면서 이 배터리나 이쪽을 잘 안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분께서는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뭐 제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은 경제가 단순히 경제가 아니고 또 이제 미국, 중국이 저렇게 패권 싸움을 하다 보니까 이 기업들한테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반도체하고 배터리인데 앞으로 이제 2035년까지 가는데 아마 이런 경쟁은 더 극대화되지 않을까.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아주 초기 현상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럼 이게 좀 더 가속화되면은 어떤 형태가 나올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기업들이 정부하고 협력을 굉장히 잘해서 국가 차원의 전략을 마련하는데 힘을 쏟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민관이 같이 협력을 해야 된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뭐 지금 포드가 하는 것처럼 따로 가면 안 되고 우리나라는 적어도 한 목소리를 그렇죠. 내야겠네요. 왜냐하면 경제가 안 보니까. 배터리 쪽은 사실 블루오션이라고 제가 보는데요. 미국에 사실은 전기차 쪽으로 전환을 하지만은 우리 배터리 3사가 없으면은 전기차 산업을 일으킬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배터리를 생산하는 업체가 우리 사실 그 배터리 3사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뭐 한 50%를 거의 차지합니다만 그 나머지 기업이 이제 파나소닉이 조금 테슬라하고 손잡고 하고 있지만은 미국에서 우리 배터리 3사를 빼면 사실은 친환경 전환이 어렵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이제 위치를 갖고 있고 또 투자도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지금 발표된 거 보면은 미국 내에 428기가와트 정도 우리 3사가 공장을 기가 팩토리를 설치하는 것도 있고 유럽에서는 뭐 한 150 정도 150기가와트 정도 하고 있는데 기가와트 개념이 이제 불명확할 수도 있는데 1기가와트라 하면 우리가 전기차에 보통 한 70kWh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1GWh의 기가 팩토리가 있으면은 70로 나누면은 15,000대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400GW라고 하면은 60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한 물량을 우리가 미국 내에서 지금 배터리 3사가 생산하려고 투자를 하고 있고 아까 교수님이 뭐 2030년 1000만 대, 900만 대 말씀하셨지만 그 대부분을 우리 배터리 회사들이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어깨가 무겁죠, 사실은. 미국의 전기차 산업을 떠받치고 있는 게 사실은 우리 배터리 3사입니다. 그 다음에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유럽은 배터리 업체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도 유럽에서 한 25% 정도 점유율을 가지고 있을 것 같고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중국을 빼면은 우리 배터리 3사가 글로벌 시장의 점유율이 가장 큽니다. 통계를 보면은 금년 1월 달에 통계 보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44%를 우리 3사가 차지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물론 중국 배터리 회사들이 독일이나 유럽 쪽으로 이제 투자는 많이 늘리겠지만은 우리가 여전히 그 비중은 글로벌 시장에서는 많이 차지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렇게 해외 투자를 많이 늘리는 건 좋은데 문제는 국내 투자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갖고 있는 게 한 30기가와트 정도. LG 엔솔이 이제 충북 오창에 있고 또 저쪽에 서산하고 울산에 이제 나머지 두 개 회사가 갖고 있는데 국내 30기가와트라고 하면은 거의 뭐 70으로 나누면 한 40만 대 정도 캐파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건 뭐 다 써야 그렇고 ESS나 이쪽으로 나머지 쓰게 되면 지금 30만 대 작년에 현대기아가 생산했지만 그 물량밖에 안 돼요. 과연 이거를 계속 해외 투자만 늘려서 바람직하냐. 결국 공장이 해외로 나가게 되면 디토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술도 따라 나가는 거거든요. 배터리 3사가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결국 기술이 미국으로 다 이전된다고 봐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거기서 계속 리튬 이온으로 할 수 있느냐. 또 장기적으로는 이게 리튬 이온으로는 더 이상 코스트 다운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차세대 배터리 쪽을 개발해야 됩니다. 배터리 업체들이 하고 있는 게 이제 리튬 황이라든지 리튬 공기 또 여러 가지 다른 대체제를 쓰는 방안을 거의 리튬이 안 들어가는 소디움, 나트륨이죠. 소디움 이온 배터리 뭐 이런 거로 하고 있는데 또 장기적으로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야 되겠죠. 전고체 배터리는 사실 일본이 가장 투자를 오랫동안 해서 제일 먼저 아마 상용화할 것 같은데 이런 차세대 배터리 개발 쪽에 기술 선점을 해서 우리가 계속 특허를 내고 격차를 유지하지 않으면은 미국에서는 지금 현재 투자해서 환영을 받고 있지만은 장기적으로는 토사구팽을 당할 수도 있다. 결국 기업들이 가장 추구하는 거는 기업의 이익이거든요. 지금 경제 안보라고 해가지고 정부들이 나서가지고 막 규제를 하고 보조금을 주고 뭐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언젠가는 이게 이제 지원이나 보조금이 끝났을 때 기업들은 자기들 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배터리 3사도 어려운 상황이 올 가능성을 대비를 미리 해서 어떤 지속적인 R&D 투자라든지 기술 선도를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조금 상상력을 발휘하면 네네. 지금 미국 한국의 배터리 관계는 20세기의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관계하고 비슷해요. 약간 적대적 공생 관계인 건가요? 그러니까 석유에 관해서 미국이 아무튼 사우디에 의존했고 또 사우디는 정제 기술 이런 거에 미국에 의존해서 서로 이제 안보와 하나의 석유를 이제 생태계를. 맞바꾸는 이런 건데 결국에는 그 관계가 미국 셰일가스 기술로 끝났거든요. 끝났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미국 한국도 새로운 기술은 사실은 한국에서 안 나오고 미국 일본에서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렇죠. 그게 상당히 위험. 그 리스크 관리를 사실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은 그냥 제조예요. 제조고 기술은 미국 일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이 조금 우려되는 건 있어요, 사실은. 정부에서 나서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미미합니다. 네. 그 기업들이 그런 리스크를 미리 생각하고 미리 대비를 해서 기술적인 우위성을 항상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사실 오늘 이렇게 나눈 말씀의 뭐 풀 리포트는 또 조만간 또 동아시아재단 홈페이지도 올라가니까 이제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긴 시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